안녕하세요. 네. 자, 다 불러드릴게요. 네? 네. 자, 1번에 2, 2번에 5, 3번에 1, 4번에 2, 5번에 5, 6번에 4, 아니 6번에 5, 7번에 2, 8번에 1, 9번에 3, 10번에 답이 2개인데 3번, 5번. 10번에 답 3번, 5번. 11번에 2, 12번에 4, 13번에 1, 14번에 3, 15번에 5, 16번에 1, 17번에 2, 18번에 4, 19번에 5, 20번도 답이 2개인데요. 2번, 4번. 21번에 4, 22번에 3, 23번에 2, 24번에 3, 25번에 5, 26번에 4, 27번 1, 28번에 5, 29번에 1, 30번에 3, 31번에 5, 32번에 4. 근데 제가 반타작했어? 자, 제가 좋아하는 공부 방법인데요. 네? 제가 원장한테 뭐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오늘 설명 듣고 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또 풀어보세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한번 설명 듣고 문제 풀면 100점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반타작 못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문제 푸는 것보다 좋은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게 더 좋다고요.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제 많이 푸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문제 많이 풀면 그만큼 피드백이나 이런 걸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문제 푸는 거는 아무런 쓸모없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자, 1번 볼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자, 제가 뭐 지식 자랑하려고 문제 낸 거 아니고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문제 낸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론 정리 다시 한번 하라고 이렇게 문제를 길게 낸 거예요. 실제 문제 이렇게 안 나오겠죠. 실제 문제 이렇게 안 나올 거고, 그러니까는 너무 못 맞았다고 해서 그런 거 문제 일부러 어렵게 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요약집 37페이지입니다. 자, 취득세 부가와 징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취득세 부가와 징수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 지방세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가세권자는 크게 특별시 뭐가 있죠? 광역시가 있죠. 그 다음에 도가 있죠. 특별시, 광역시 밑에 뭐가 있어요? 특광시세, 그 다음에 구세. 도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대표적으로 도세, 시군세 나눌 수 있잖아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취득세는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세가 되겠죠. 오케이? 입에서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돼요?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 부과할 때는 구세죠. 도에서 부과할 때는 도세예요. 좀 이따 이 문제 나왔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게.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재산세 과세권자 뭐 누구죠? 재산세권의 관세자는 시군 구세가 되는 거다라는 거.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내에서 부과할 때는 무슨 세다? 구세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원래 구세지만 특별시 내에서는 특별시와 구가 무슨 과세한다? 공동 과세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납세지. 분들 이거 문제 납세지 문제는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나왔어요. 납세지 문제가. 근데 그 납세지 문제가 하나의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장으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어디가 되죠? 물건 소재지가 되겠죠. 물건 소재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에 비해서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지가 어디가 된다? 주소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납세지 문제가 나오거든. 물건 소재지인지 주소지를 판단해야 되겠고, 자, 거기 요약집에 보시면 37페이지 보시면 만약에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대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취득세는 무슨 비율로 안분해라?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야 되겠죠. 이에 비해서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지? 등기, 등록, 관청, 소재지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등기, 등록, 관청, 소재지란 말이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지? 응? 그렇죠? 등기소가 서로 상충되거든 등기법에서는 상급 법원장이 등기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 등기소가 지정이 되면 등기소가 있는 시군구가 등록면허세의 납세지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걸 등록관청 소재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세권자 납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원칙적으로 무슨 납부예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 방식이죠. 이렇게. 그래서 신고 납부인데 일반적인 경우는 언제까지? 일반적인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죠. 이렇게. 하지만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6개월 이내고 9개월 있으면 9개월이 되겠죠. 다만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 뭐가 필요하다면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언제까지다? 등기, 등록 전까지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단 추징 사유가 있을 수 있죠. 이때 추징 사유가 있다고 하면 뭐지? 왜 추징이 되는 거지? 처음에는 비과세였다가 나중에 과세가 되거나 처음에는 일반 과세였다가 나중에 중과세가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이렇게 추징 사유가 있으면 이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 해라? 30일 이내에 무슨 납부해라? 신고 납부해라. 이때 신고 납부할 때 중과산세 적용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야 되는데 그 이미 납부한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다, 제외된다? 가산세가 제외돼야 되겠지. 아셨죠?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네 번째, 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슨 방법이죠? 보통 징수 방법이죠. 오케이? 이때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에 따른 벌로서 뭐가 있다? 가산세가 있죠. 이런 가산세는 크게 무슨 가산세와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또 뭐가 있어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 있죠? 납부 불성실세는 일수 곱하기 만분의 3이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뭐 있어요? 무신고와 과소 신고 있죠. 무신고 몇 프로? 20%, 과소 신고 10%. 다만 이게 사기 등일 때는 몇 프로예요? 이건 무조건 40%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자, 예외적인 가산세로서 무슨 가산세 했죠? 중가산세 있어요. 이 중가산세 몇 프로죠?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불구하고 80% 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과산세 몇 프로다? 80%다. 왜 80%를 부과하는 이유가 뭐죠? 뭐 하지 않고 처분했어요? 신고하지 않고 처분했기 때문에 중과산세 80% 내는 거잖아요. 맞죠? 자, 다만 이런 중과산세가 뭐가 되는 게 있다? 중과산세가 제외되는 경우 있죠.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데 왜 적용하지 않죠? 뭐가 필요하지 않는 거? 등기 등록을 불요하는 것들은 뭐가 필요하지 않다?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뭐는 제외? 회원권은 제외라고 돼 있죠? 오케이? 그럼 회원권은 중과산세를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라는 거죠. 제외의 제외니까. 오케이? 두 번째 또 뭐가 있죠? 오케이. 간주취득. 간주취득도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또 하나 우리가 국수공판장을 배울 텐데 이런 국수공판장일 때 특히 법인장부에서 취득가액이 확인되거나 입증될 때는 그 법인장부를 비치 기장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법인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을 때는 그 불성실 가산세로 몇 프로 때리겠다? 10%. 아셨죠? 법인장부를 미비하거나 비치하지 않을 때면 몇 프로다? 10%라고 하는 거. 면세점.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일 때는?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이때 50만 원 여부의 판단은요. 50만 원 여부의 판단은 연부 취득일 때는 연부금 총액을 판단하는 것이고 1년 이내 인접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인접한 토지를 각각 하나의 건으로 본다는 거지. 동일한 건으로 모아서 면세점료를 판단한다는 거. 그 다음에 취득세 납부세에게는 농특세 10%와 지방교육세 20%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1번. 이중 옳은 것은입니다. 이중 옳은 것은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과세표과 세액을 취득한 자의 주소지 관할 X죠? 주소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장이 납세지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취득세 납세지는 주소지가 아니라 어디가 된다? 물건 소재지입니다. 1번 그래서 틀린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그래서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에 속한 달의 말부터 6개월 이내에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자, 3번.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취득세 부과 대상 추징 대상 될 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30일이죠. 오케이? 이거잖아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 한번 더 할까? 뭘 정리할 거냐면 여러분들 자, 취득세 규정에서는 60일 규정이 있고요. 30일 규정이 있어요. 예? 취득세 규정은 60일 규정이 있고 30일 규정이 있는데 뭐가 60일이고 뭐가 30일이지? 라고 하는 걸 물어보면 제가 너무 욕심부린 거죠. 보시면 신고 납부가 60일이에요. 그래서 자, 취득일로부터 며칠이다? 60일이죠. 맞죠? 두 번째 또 뭐가 60일이냐면 여러분들 취득 시기에 있어서 만약에 계약서상 잔금일이 불분명 시에는 계약서상 잔금일이 불분명 시에는 이때는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죠? 60일이 지난 날을 경과한 날을 잔금 지급을 보겠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자, 제가 잘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또 60일이 뭐가 있냐면 계약의 해제가 있어요. 그래서 유상취득이나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취득이 있어서 계약의 해제가 만약에 60일 이내에 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지면 이때는 뭘로 보지 않냐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취득세에서 60일은 원칙적인 신고기한, 그 다음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이 불분명했을 때 60일, 계약의 해제가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60일 규정이 있는 거고, 자, 그러면 30일 규정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지금 방금처럼 뭐가 발생했을 때? 추징 사유가 있을 때는 사유 발생으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무슨 납부해라?
신고 납부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요약집 어디 있냐면 34페이지 가보면 34페이지에 보시면 중과세 제외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중과세 제외 보시면 만약에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주택을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고급 주택이 아닌 용도로 용도 변경 공사에 뭐 하게 되면 착공하면 해서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뭐가 되면 착공을 하면 이거 뭐 하겠다? 별장 고급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취득세에서 60일 규정, 취득세에서 30일 규정 다시 한번 규정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시 문제 들어올까요? 그래서 자 3번이 틀린 것은 왜 틀렸어요? 30일 규정이죠. 30일 규정이 틀렸으니까 거기 하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나온다고 한 거죠. 그래서 어디냐면 여러분들 요거 3페이지 이거 3페이지 거기 주제 4번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있죠? 찾으셨어요? 자 100% 나옵니다. 100%. 그래서 제가 요번 연도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문제는 아마 분명히 100%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까 가산세 했는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무서워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무서워요? 예?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20, 10, 40이죠. 납부 불성실은 1수 곱하기 만분의 3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납세자 입장에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커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커요? 예? 그렇지. 기간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지. 만약에 신고를 안 했는데 고지서가 빨리 나왔어. 그러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작겠지. 근데 고지서가 10년 후에 나왔어. 그러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세금 2배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신고를 못했고 신고를 잘못된 신고를 했어 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러면 너가 잘못했으면 한 번 더 수정하는 제도를 둘게. 아셨죠? 이렇게 수정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면 너가 원하지 않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안 내도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이런 수정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수정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 무슨 신고한 거예요? 과소 신고한 거고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가 하는 게 무신고잖아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구 기한을 보시면 언제까지 된다? 청구 기한은 결정하여 뭐 하기 전까지? 통지하기, 고지하기 전까지죠.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기한 후 신고를 1개월 이내 하도록 돼 있었어요.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 신고는 청구 기한이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네가 알아서 해. 내가 고지하기 전까지 알아서 해. 그래서 6개월 이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틀렸었던 거 아셨죠? 자, 이때 또 하나 확정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취득세는 신고납부 제도죠. 그럼 그런 취득세를 수정신고하면 이것도 확정력이 있나? 확정력이 있다 없다? 수정신고는 확정력이 있지만 기한 후 신고는 확정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큰 것들은 자 뭐냐면 이렇게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근본적인 혜택은 더 이상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안 내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미 부과된 신고 불성실 가산세까지 감면을 해줄게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건 4번인데 그 감면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 감면이지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감면이 아닙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감면 그러고 나올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수정 신고, 기한 후 신고 시 감면되는 가산세는 무슨 가산세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예요. 아셨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감면된다는 말이 더 중요하고 이때 감면율은 자 수정 신고는 6개월 이내 하면 몇 프로? 50%. 6개월에서 1년 사이 하면 20%. 그 다음에 2년 내에 하면 10% 하겠죠. 하지만 기한 후 신고는 기간이 더 짧아지겠죠. 1개월 내에 했을 때 몇 프로? 50%. 2개월 이내에 했을 때 20%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이 틀린 것은 왜 틀렸어요?
4번이 틀린 것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법정 신고 기한인 경과 6개월 이내 하나요라고 하는 말이 틀렸죠. 수정 신고나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고지하기 전까지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빨리빨리 해주면 그만큼 신고 불성실 가능세를 뭐 해주겠다? 감면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을 뿐이에요. 자, 5번이 틀린 것은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중과산세를 단기 미등기 전매에 대해서만 중과산세를 때렸는데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단기던 장기던 관계없이 미등기 전매에 걸리면 무조건 몇 프로다? 80%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2년 내에 무신고, 등기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처분하는 것만 아니라 2년이 경과된 후에도 미등기 전매 걸리면 몇 프로 때리겠다? 80% 때리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우리 여기서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어떤 거냐면 자, 문제 10번입니다. 10번. 10번 문제 먼저 보죠. 10번. 다음 페이지 10번. 그래서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문제를 먼저 냈어요. 오케이? 다음부터 이제 설명 안 할게요. 자,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인데 다음은 지방세 기본법상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이에요. 1번.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 신고된 때에는 지자체장이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그 지자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뭐 할 수 있다? 제출할 수 있다. 한번 읽어보라고 낸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 3번.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능세 50%를 경감한다. 틀렸죠? 기한 후 신고를 6개월 이내 했을 때 몇 프로죠? 20%죠. 수정 신고를 6개월 이내 했을 때 50%죠. 오케이?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 수정 신고했어요. 그럼 몇 프로지? 20%죠? 1년 이내에 했으니까. 2년 내에 했으면 10%. 요걸도 다시 한번 외우시고. 자, 5번.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 불성실가능세 금액을 부과한다. 여러분들 2년 이내 무슨 신고했을 때? 수정 신고했을 때 100분의 10이 감면되겠죠? 오케이? 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취득세 부과와 징수 규정들 정리 다시 한번 하세요. 아셨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니까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집에 가시면서 복습하되 복습하되 이 문제집 구해가지고 다시 또 반복해서 한번 풀어보자. 하셨죠? 이렇게. 자, 2번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 중 재산세 표준세율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프린트물인데 저 특강 자료 15페이지입니다. 특강 자료 15페이지. 자, 여러분들 재산세 과세 대상이 뭐가 있어요?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과 항공기죠. 이렇게. 그럼 토지는 다시 뭐가 있어요?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대상, 종합산 대상 나눌 수 있죠. 자, 여기 설명해서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 토지는 분리과세 세율이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0.07%, 0.2%, 4%가 있죠. 자, 별도 합산 어떻게 되죠? 별도 합산은 0.2에서 0.4, 종합합산은 0.2에서 0.5가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분리과세 중에서 4%는 고율 분리과세죠. 이 고율 분리과세 되는 토지는 당연히 어떤 토지겠어요? 사치성 재산이 될 거란 말이죠. 맞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별도합산이 종합합산보다는 저율의 세금이죠. 얘는 10억이 넘어가 0.4지만 얘는 1억이 넘어가면 0.5거든요. 거기 나와 있듯이 아셨죠? 그러니까 별도보다는 종합보다는 별도가 좀 더 낮은 세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0.07%, 0.2% 별도합산 과세가 되는 토지는 어떤 토지다? 첫 번째, 얘는 1차 산업용 토지, 2차 산업용 토지, 3차 산업용 토지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1차 산업용 토지가 뭐가 있어요? 1차 산업 토지, 농지, 목장용지, 임야 있을 수 있죠. 농지, 목장용지, 임야 1차 산업이잖아요. 그죠? 농업, 축산업, 임업. 자, 2차 산업 뭐가 있어요? 공업 있죠? 뭐 있어요? 공장, 용지 및. 자, 그 외에 공급, 목적용 토지가 있어요. 자, 공급 목적용 토지. 자,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세요. 자, 각종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그 어떤 목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토지, 공급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염전 있죠. 또 하나 뭐가 있죠? 터미널용 토지가 있죠.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분리 과세가 되는, 무조건 분리 과세해야 될 토지예요. 자, 별도 합산은 3차 서비스업이잖아요. 우리 학원이 교육 서비스업, 2층에 뭐가 있어요? 의료 서비스업, 음식 서비스업. 이 건물이 주거 건물이 아닌 이상 이 건물이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건물이잖아요. 맞죠? 그럼 뭐가 있어요? 일반 건물의 부수 토지는 이건 뭐가 되겠다? 별도 합산. 이 건물의 빌딩이 토지가 2억이고 옆에 빌딩의 토지가 2억이라면 이 토지에 대한,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각각 재산세가 부과되겠지만 그 건물에 대한 토지는 2억으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4억으로 과세가 되고 2억까지는 0.2%, 2억 넘어가는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0.3%. 이렇게 무슨 세율이 적용된다?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1단계야.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구분하는 거, 이게 1단계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농지이지만 종합합산과세 될 게 있고 목장용지이지만 종합합산과세 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농지라고 해서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장용지라고 해서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2차적으로 이렇게 분리나 별도가 돼야 될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과세 되는 게 있다? 종합합산과세가 되는 게 있는데, 자, 거기 제가 15페이지 요약을 해놨는데 농지로서 종합산과세 되는 경우, 목장용지로 종합산과세 되는 거 있죠. 자, 그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이렇게 옆으로 묶어두시면 1번부터 4번까지를 옆으로 묶어주셔서 이거를 교집합을 만들어보면, 공통적인 단어를 만들어보면, 자, 첫 번째, 농지, 목장용지, 임야 중, 이게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어디 내에 있으면? 도시지역 내에 있으면. 도시적인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주상공을 말하는 거죠. 아셨죠?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도시지역 내에 있으면 뒤돌아보지 마요. 이거 뭐예요? 종합이죠. 오케이? 하지만 도시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개발 제한구역이거나 녹지지역이라면 이거 무슨 과세한다? 분리과세 되겠죠?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분리과세 됩니다. 아셨죠? 기억하시면 되겠다. 도시, 재발지역이나 녹지지역이 있다면 분리과세 된다. 오케이? 두 번째, 또 하나. 자, 목장용지건, 공장용지건, 일반 건축물의 부속지건 간에 뭐가 된다면? 기준면적 초과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면? 초과라는 말이 나온다면 뒤돌아볼 필요 없이 뭐가 된다? 종합이 돼야 되겠죠. 아셨죠? 기준면적 초과되는 것은 종합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 외에 구조적으로 종합이 돼야 될 게 있어요. 구조적 종합이 되는 거. 대표적인 쓸모없는 토지, 나대지. 비효율적인 토지, 잡종지.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무조건 종합이 돼야 될 거고. 자, 6번째. 여러분들, 나대지와 같은 의미예요. 자, 공시지가 70억짜리 땅이 있는데 그게 나대지로 있으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컨테이너를 하나의 지상으로 정착해놓고 사무실로 사용한다면 그 컨테이너도 하나의 뭐가 됩니까? 건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맞죠?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 기둥 또는 벽인데 근본적으로 지상에 정착이 돼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도 지상에 정착해놓고 사무실로 사용한다면 그 공시지가 70억짜리 땅이 하나의 건물에 부수된 토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의 가액이 토지 가액의 몇 프로? 2% 이렇게 미달되는 그 건물은 건물로 보지 않고 무슨 토지로 보겠다? 나대지 상태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물론 그 바닥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이에요. 그 정착하고 있는 면적까지는 바닥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이고 그 바닥 면적을 초과되는 부분은 무슨 가사하겠다? 종합 합산 가사하겠다는 것이고. 자, 7번째. 무허가 건물의 토지죠? 이런 무허가 건물의 토지도 무슨 가사하겠다? 종합. 원래 여러분들 무허가란 단어를 생략해보면 뭐죠? 건물에 부수된 토지죠. 건물에 부수된 토지는 원래 뭐가 돼야 돼? 별도 합산 과세가 돼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무허가 건물의 토지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의 토지에 대해서 별도 합산 과세를 해준다면 그만큼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의 토지는 건물에 부수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겠다? 종합 합산 과세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종합 합산 과세가 돼야 되는 토지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단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3단계 문제는 나중에 나올 거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데 자, 그러면 여기 관련된 문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1페이지 다시 들어옵니다. 자, 문제지, 우리 문제. 오늘 모의고사 문제. 자,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번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보시면 과세 기준을 현재 특별시 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에서 실제 용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전 이거 분리과세죠? 맞죠?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이잖아요. 맞죠? 2번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게 사용하는 농지 분리과세, 자연환경지구 안에이며 분리과세, 종중이 소유하고 있느며 분리과세, 그 다음에 과세기를 현재 염전을 사고 있는 토지 분리과세. 다 분리과세네. 다만 1번부터 4번까지는 0.07% 분리과세인데 비해서 염전은 0.2% 분리과세입니다. 표준 세율이 다른 하나는 답은 몇 번이었어요? 5번이었어요. 5번. 너무 좀 심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염전 0.2% 분리과세, 농지 목장 용지이면은 뭐다? 0.07% 분리과세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이것과 관련돼서 먼저 19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19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19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아닌 것은이죠? 다음 중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아닌 것은 농업회사법인이 보유하는 농지, 맞죠? 과세 기준 현재 실제 사용하고 있는 농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골프장용 토지 다 분리과세 대상이죠. 하지만 건물의 가격이 토지 가격이 몇 프로 미달된다면 2%에 미달된다면 그 바닥 면적까지는 뭐가 되고 별도 합산이 되고 바닥 면적 초과되는 부분은 뭐가 된다? 종합 합산 과세가 되는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여러분들 16번 한번 볼래요? 16번 문제 찾으셨어요? 자, 다음 토지 중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중 틀린 것은 임대.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볼래요? 자, 이게 뭐냐면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뭐가 되죠? 종합이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산업용 나대지가 있어. 선생님, 렌트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뭐를 구해야 돼요? 땅을 구해야 되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렌트카라든지 자동차 운전하고는 건물이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산업이, 즉 나대지 상태이지만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이지만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나대지가 있겠죠. 이렇게 산업용 나대지는 이거는 뭘로 보겠다? 별도 합산으로 뭐 하겠다고요?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별도 합산을 뭐 하겠다? 의지하겠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슨 용 토지 있죠? 차고용 토지 있고요. 아셨죠? 뭐 렌트카라든지 자동차 대여 사업이든지 매매 사업이든지 이런 차고용 토지가 있고요. 두 번째,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 있어요. 오케이? 세 번째, 박물관 등 야외 전시장용 토지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두시면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건물보다는 토지가 필요한 산업들이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토지가 필요한 산업들은 나대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과세하겠다? 별도 합산 과세하겠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런데 왜 이걸 설명했냐면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차고용, 자동차 이런 토지들은 결국 터미널용 토지도 결국은 뭐가 필요한 산업이에요? 땅이 더 필요한 산업이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평택터미널 봤지만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더 키울 수가 없어. 어차피 손실이거든. 이해하셨죠? 그래서 터미널용 토지는 논리적으로는 별도 합산으로 가야 돼. 논리적으로는. 아셨죠? 하지만 터미널 산업의 보호 차원에서 터미널용 토지는 무슨 과세하고 있다? 분리과세는. 그럼 분리과세만 뭐가 작아지는데 물론 세금도 작아지지만 더 큰 의미는 종합부동산세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며. 그래서 분리과세의 대상은 뭐가 아니죠?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지만 별도 합산이나 종합합산은 종부세 대상이 되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터미널용 토지는 정책적으로 무슨 과세하고 있다? 분리 과세를 하고 있는 거야. 뭐를 면하게 해주려고? 종부세를 면하게 해주려고. 아셨죠? 그래서 이런 토지들은 뭐 하겠다? 그러니까 산업용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무슨 과세다?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돼야 되겠지만 예외적으로 터미널용 토지만큼은 무슨 과세하고 있다? 분리 과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안 해도 되겠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 토지 분류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아셨죠? 다만 그 난이도가 아주 극상으로 나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토지의 종류를 열거해놓고 그게 분류과세냐 별도합산과세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셨죠? 하지만 그렇게 대비할 수는 없으니 그냥 최소한도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좀 하고 풀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몇 번이었죠? 아까 그게? 16번이 답은 몇 번? 1번. 오케이. 16번 답 1번. 여러분들 토지의 분류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3번. 자, 거주자 갑의 A 상장 법인에 대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이것도 따로 쓸 수 있죠? 응? 이렇게. 응. 복습하시고 나서 꼭 다시 한번 새 문제집 구해서 새 문제 구해서 새로운 종이 구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반복적으로 푸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인데 자, 만약에 부동산 등이 있어요. 이런 부동산 등을 법인이 취득하면 여기에 취득세 납세금 있어요, 없어요? 아, 당연히 있지.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그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당연히 취득세 납세금이 있지. 맞죠? 자, 그런데
이 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면 이 주식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는 있어요, 없어요? 예? 분필 날라가기 전에. 분필 날라가기 전에. 알아야 뭐냐? 납세는 있어, 없어? 왜 없어? 예? 그렇지.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준부동산, 각종 회원권이잖아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등기 등록을 필요한 물건들 있잖아요. 부동산이 아닌. 맞죠? 그 다음에 각종 회원권 뭐가 있어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 있잖아.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런데 단 주식 취득으로 뭐에 해당한다며? 과점 주주에 해당 시에는, 과점 주주에 해당 시에는 이때는 뭐 하겠다? 취득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주식 취득인데 주식 취득하더라도 언제는 제외? 설립 시에는 제외되고요. 이때 과점 주주는 몇 프로죠? 50% 초과. 50% 초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데 옛날에 이 법인은 비상장 법인의 과점 주주만 납세를 졌었는데 이게 법이 개정돼서 이게 상장, 비상장을 모두 포함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옛날에는 비상장 법인의 과점 주주가 납세를 졌는데 이제는 법인의 과점 주주가 납세를 지는 거예요. 그때 법인은 상장, 비상장을 뭐 한다? 불문하게 됩니다. 아셨죠? 이때 또 하나, 그렇다면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뭐를 취득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주식의 취득을 취득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뭐가 되었다면? 과점 주주가 되었다면 이 주주는 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자, 취득 간주하는 것은 그 부동산 등 가액에다가 얼마만큼? 부동산 등 가액에서 얼마만큼? 지분 비율만큼만을 취득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때 그 지분 비율을 정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지분 비율, 얼마만큼 지분 비율로 볼 거야.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만약에 과점 주주 아니었던 주주가 만약에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지분 비율 모두죠. 최초로 과점되는 경우는 지분 비율 모두. 맞죠? 두 번째, 하지만 언제는 적용하지 않겠다? 설립 시에는 제외하겠다는 것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이미 과점주주였던 자가 지분 비율이 뭐가 될 때는 증가 시에는 얼마만큼만? 증가된 비율만큼만을 취득 간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점주주였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재차 과점 주주가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때 재차 과점주가 된 경우에도 얼마만큼? 당초 과점주주였을 때보다도 증가된 비율만큼이에요. 아셨죠? 자, 이 문제를 낸 것은 기출문제이기도 한데, 자, 2005년 1월 1일 설립 시, 자, 몇 프로예요? 50%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사람 과점주주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50% 초과가 과점주지 50%까지는 과점주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4월 29일 날 주식 취득 후 60%가 되었죠. 그럼 이때 간주되는 비율은 60%. 이때는 60%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처음으로 과점됐으니까 60% 간주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30%였다가 과점주 아닌 사람이 되었었죠. 그 다음에 다시 재차 과점주가 70%가 되었죠. 그럼 이때 증가된 비율은 40이에요? 10이에요? 10이다라는 겁니다. 10%. 당초 과점주주였을 때보다도 뭐한 것만큼? 증가된 비율만큼. 오케이?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이것과 관련돼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자,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20번 문제. 다음은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에 대한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를 사용한 것이다. 옳은 것이에요. 자, 과점주주란 마지막 줄에 보시면 100분의 50 이상인 자를 말한다? X죠. 100분의 50 초과인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상이 아니라고요. 100분의 50% 초과인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두 번째, 과세 대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는 비상장 법인과 함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법인도 포함된다. 맞다고요. 이게 개정이 되어서 맞는 말이 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옛날에는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가 납세를 졌었는데 이제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납세를 진다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인은 상장, 비상장 법인을 불문한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가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간주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 오케이? 네, 됐고요.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5번에 보시면 5번 참 역발상이에요. 문제 보시면 개인이 과점주주가 된 후에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과 과점주주 모두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은 제가 설명하기를 법인이 부동산 등을 선취득했고 후에 주식을 취득했잖아요. 근데 이 상태는 반대야. 과점주주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했단 말이죠. 아셨죠? 그러면 과점주주가 있는 상태에서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했으면 법인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인데 이때는 과점주주도 납세 의무가 있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문장을 읽어보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가 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지 과점주가 된 상태에서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해서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취득세 납세 의무자 중에서 뭐 안 나오지 않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문제니까 요거. 오케이? 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는 거의 대부분 이 지분 비율 정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지분 비율 정하는 문제가 나왔었으니까 뭐 이것도 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죠? 50% 초과 설립 시 제외, 법인은 상장 비상장 법인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과점주 된 이후의 법인의 취득은 부동산 등의 취득은 납세 의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다시 1페이지 4번 들어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주택 외의 건물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네? 없죠?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토지와 주택이죠. 토지 중에서 분리과세 대상은 제외, 주택 중에서 별장은 제외, 건물은 종부세 납세 의무 없습니다.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세금은 세대별로 과세되는 세금 없어요. 전부 다 무슨 별 과세 원칙이다? 개인별 과세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부 합산도 없어요. 무조건 개인별 과세 원칙이에요. 세대별 합산은 뭐가 된다? 요거는 위헌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과세 단위가 세대 단위로 과세되는 경우는 없고 무슨 단위로 과세한다? 개인 단위로만 과세하는 겁니다. 개인 단위 납세를 지는 거예요. 별장에 대해서는 재산세는 단일세를 적용하고요. 이런 별장 등은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공시된 것을 기초로 과표를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나 종부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5번은 이건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재산세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재산세는요 성질이 재산세는 성질이 응능과세가 아니라 무슨 과세예요? 응익과세예요. 아셨죠? 재산세는 성질이 무슨 과세라고요? 응익과세예요. 그래서 자 요약집
48페이지 3번의 경우와 53페이지 비과세 부분의 2번 문제 뭐 안 펴도 돼요. 펴도 되고 안 펴도 되고. 자, 보시면 이게 뭐가 있냐면 자, 볼게요. 여러분들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어요.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대요. 이때 납세는 누가 지죠? 매수 계약자가 져야 되겠죠. 자, 만약에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를 체결했다고 한다면 결국 자, 사업자를 1억씩 내고 연부로 취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6월 1일 이때의 납세는 누가 져야 될 것인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때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직 잔금이 치러지지 마지막까지 잔금이 치러지지 않는 상태는 여전히 지금 누구의 소유다? 국가 등의 소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용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을 개인 등이 국가 등이 아닌 사인이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용을 할 때 개인이 무상으로 쓰고 있대. 그러면 그 토지 등에 대한 이익은 누가 보고 있어요? 편익은 개인이 보고 있죠. 개인이 보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해야 된다? 과세를 해야 되고 그 과세는 누구한테 한다? 매수 계약자한테 하는 거죠. 아셨죠? 근데 그걸 유료로 사용한다면 사용료를 내고 있어. 그러면 그 편익은 누가 보고 있죠? 국가가 그 편익을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국가가 이익을 보는 자산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이것과 반대야. 이것과 반대가 뭐가 있냐면 이제 반대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등에 사용한다면 국가 등 1년 공공용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자, 이거 지금 누구 거예요? 소유권은? 이젠 반대로 개인 거죠. 개인 거를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 국가가 무상으로 쓴대.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한 자산. 오케이. 국가가 이익 보고 있잖아요. 이거 뭐 한다? 비과세. 국가 이익 본 자산 비과세하면 되죠. 오케이? 입에서 국가가 유상으로 쓴다면 이거는 당연히 과세야겠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철저하게 무슨 과세다? 응입과세야. 아셨죠? 철저하게 응입과세 입장에서 국가가 이익 본 자산이라면 뭐 하면 되고? 비과세. 개인이 이익을 본 자산이라면 과세. 이렇게 하면 되죠. 또 하나, 응입과세를 또 하나 반증하는 것 중 하나가 만약에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할 수 있죠.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할 수 있죠. 이렇게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지금 뭐가 있거나 소송 중에 있거나 또는 행방불명 상태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누가 지도록 한다? 사용자가 지도록 하잖아요. 아셨죠? 아니 내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져야 돼? 라고 한다면 네가 편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재산세는 절대적으로 무슨 과세다? 응입 과세가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5번 읽어보시면 자, 국가, 지자체 및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무상으로 공공용의 사용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오케이? 네, 이렇게 되고요. 자, 5번도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5번도 정말 좋은 문제.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주택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것입니다. 자, 이거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자, 재산세에서 중요한 것은 토지의 분류가 제일 중요하지만 토지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택이에요.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잖아요. 맞죠? 자, 이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일반 주택일 땐 얼마죠? 0.1에서 0.4.
4단계 누관실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대해서는? 별장에 대해서는 4%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만을 종부세 대상으로 하는 거지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자, 우리 요약집이 아까 50페이지였어요. 자, 요약집 50페이지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있는데 거기다 몇 가지 정리를 해보시면, 자, 첫 번째, 책은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 고급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급주택. 아시죠? 여러분들, 이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의 고급주택.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에서의 고급주택. 그 다음에 요약집이 없어요. 요약집이 없고 50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고급주택인데 취득세에서는 이런 고급주택을 무슨 자산으로 보죠? 사치성 재산으로 보죠? 그래서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중과세 하죠. 그럼 취득세에서 사치성 재산 중과세는 어떻게 되지? 표준세율에 플러스 어디에 4배야? 중과기준세율의 4배잖아요. 중과기준세율이 4배죠? 오케이?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사치성 재산, 고급주택이라는 것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중과세를 지급합니다. 이에 비해서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 중과세가 없어요. 아셨죠? 하지만 재산세에서는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가 있긴 하지만 고급주택은 이거는 사치성 재산으로 보지 않아요. 재산세에서는 고급주택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때는 무슨 주택으로 보아? 일반 주택으로 보아 무슨 세율 적용한다고요?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면 종부세를 내게 하려고. 아셨죠? 그래서 별장 등으로 구분이 되면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서 일반 주택일 때는 여기에 뭐 포함은 되는 거예요? 고급주택도 일반 주택으로 보아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두 번째, 여러분들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있어서 만약에 1인이 1인이 수개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인이 수개의 주택을 보유시에도 이때는 주택의 가액을 뭐 하지 않는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택시에 여러 개의 주택이 있어도 주택별로 재산세를 계산하는 거지 주택가액이 합산되지 않아요. 아셨죠? 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무슨 세율이기 때문에?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주택가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세금 부담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1인이 수개 주택을 가도 주택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무슨 별로 과세한다? 주택별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세 번째, 그렇다면 다가구 주택은 단독으로 보는 게 유리해요? 공동으로 보는 게 유리해요? 1층 철수, 2층 영희, 3층 미희야. 이렇게 세 가구가 살고 있어. 그러면 이런 다가구 주택을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게 유리해요? 각각을 주택으로 보는 게 유리해요? 왜요? 누진 세율이니까. 3억으로 과세하는 것과 1억씩 3번을 과세하는 것은 세금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지. 왜요? 누진 세율이니까. 아셨죠? 따라서 여러분들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에서는 무슨 주택이지만 단독이에요. 하지만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무슨 주택으로 본다? 공동주택으로 보아서 각각을 주택으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또 뭐가 있을까 보시면, 여러분들 겸용주택이 있어요. 겸용주택. 그래서 재산세 겸용주택은 한 동의 겸용주택일 수 있고 1구가 겸용주택일 수 있다고 그랬죠. 한 동의 겸용주택이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이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1구가 겸용주택이다 하면 1구가 면되면 주택이 전체 면적의 몇 프로? 50% 이상이면 초과는 이상이면 이때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1구가 뭐냐? 1구가 뭐예요? 1구라고 하는 거. 제가 1구 그러면 뭐 생각하라고 그랬죠? 문방구 생각했죠. 문방구로 보시면 옛날 문방구 보시면 안쪽에는 내실이 있고 바깥쪽에는 점포가 있었잖아요. 내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 중에서 일부가 주택이고 일부가 공장이고 일부가 상가야 라고 했을 때 주택의 면적이 전체 면적이 몇 프로 이상이라면 50% 이상이라면 그거를 전부 뭘로 보겠다? 주택으로 보겠다. 한 동과 한 구 개념 알겠죠? 한 동은 소유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한 구는 점유의 개념으로 주택수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섯 번째 과세표준인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 아이고. 자, 무슨 가액에? 시가표준에게 뭐 곱해야 되죠?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 되겠죠? 오케이? 여러분들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뭐에 대한?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 돼요. 이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 자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일 때는 70%, 주택일 때는 60%죠. 이에서 종합부동산세는 80%입니다. 아셨죠? 공정시장가액 비율 정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부담 상한제. 세부담 상한제도 틀리죠? 토지와 건물일 때는 150% 초과할 수가 없죠. 기억나시죠? 자, 이에 비해서 주택일 때는 어떻게 되죠? 주택일 때는 3억 이하일 때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일 때는 110%, 6억 초과할 때는 130% 초과할 수 없죠.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무조건 150% 초과할 수가 없어요. 주택에 대한 규정들 이해하시겠죠? 이거 주택에 대한 재산세 문제 이거 참 그다음에 납기도. 자, 우리 문제가 5번이 틀렸죠? 자, 문제 마지막 읽고 끝낼게요. 다른 거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5번이 틀린 건 주택에 대한 납부기한은 7월부터 7월 30일까지로 하되, 맞죠? 2분의 1은 7월달, 2분의 1은 9월달이죠. 이때 세액이 얼마 이하일 때? 10만 원,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이하일 때 일시에 징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좀 쉬었다가 6번부터 보도록 할게요.